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 따뜻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옛날 옛적에 어느 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지리산 자락의 작은 마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조선 팔도가 꽁꽁 얼어붙을 만큼 혹독한 추위가 닥쳐온 해였습니다. 지리산 깊은 골짜기에서 불어오는 칼바람은 마을 어귀에 서 있는 장승의 얼굴마저 얼어붙게 할 기세였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면 마을 사람들은 서둘러 아궁이에 장작을 밀어넣고 문풍지를 단단히 여미며 긴 밤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마을 한가운데 솟아있는 최참판댁의 풍경은 사뭇 달랐습니다. 기와 지붕 위에는 하얀 눈이 소복이 쌓여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고 높은 담장 너머로는 붉은 등을 환하게 밝혀놓아 마치 대낮인 양 불야성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담장 안쪽에서는 웃음소리와 풍악소리가 끊이지 않고 흘러나와 차가운 겨울 공기를 타고 마을 구석구석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반면 최참판댁에서 멀지 않은 마을 외곽, 쓰러져가는 초가집 한 채는 어둠 속에 웅크린 짐승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지붕을 덮은 볕짚은 사가서 군데군데 구멍이 뚫려 있었고 흙벽은 금이 가서 바람이 숭숭 들어왔습니다. 그곳에는 칠성이라는 이름을 가진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가장 비천하고 가난한 거지 총각이었습니다. 칠성은 태어날 때부터 남들과 다른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른쪽 얼굴 전체를 뒤덮은 붉은 반점은 마치 화상을 입은 흉터처럼 보였고 한쪽 다리는 태생적으로 짧아 걸을 때마다 심하게 절뚝거렸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혀를 차거나 재수 없다며 침을 뱉곤 했습니다. 그에게 칠성이라는 이름은 북두칠성처럼 빛나라는 뜻이었지만 현실은 시궁창의 돌멩이보다 못한 신세였습니다. 그날은 마침 최참판의 회갑잔치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물론이고 인근 고을에 내로라 하는 양반들까지 모두 모여들어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고소한 기름 냄새와 떡지는 냄새가 온 마을을 진동시켰습니다. 며칠을 굶은 칠성은 찬바람이 들어오는 방구석에 앉아 그 냄새를 맡으며 줄인 배를 움켜쥐어야 했습니다. 칠성의 뱃속에서는 천둥 같은 소리가 났지만 그는 차마 그 잔치판에 끼어들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저 멍하니 뚫린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달빛만 바라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밖에서 가녀린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칠성은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당 구석, 눈 쌓인 덤불 속에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추위에 떨며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강아지는 뼈가 앙상하게 드러날 정도로 말라 있었고 한쪽 귀는 찢어져 피가 맺혀 있었습니다. 칠성은 그 강아지를 보는 순간 자신의 처지와 너무나 닮았다는 생각에 가슴이 저릿해졌습니다. 그는 주저없이 입고 있던 낡은 속옷을 벗어 강아지를 감싸 안았습니다. 자신의 천이라도 나눠주고 싶었지만 이미 식어버린 몸뚱이는 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칠성은 결심했습니다. 자신은 굶더라도 이 작은 생명에게 따뜻한 국물 한 모금이라도 먹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강아지를 품에 안고 절뚝거리며 최참판댁으로 향했습니다. 화려한 대문 앞에는 하인들이 분주하게 오가며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대문 기둥 뒤에 숨어 눈치를 살피다가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뎠습니다. 대문을 지키던 건장한 하인 하나가 칠성을 발견하고는 미간을 찌푸리며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하인은 마치 더러운 오물을 본 듯한 눈빛으로 칠성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칠성은 고개를 조아리며 품속의 강아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남은 밥이나 식은 국물이 있으면 조금만 나누어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하인은 칠성의 말을 콧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재수없는 몰골이 잔치 분위기를 망친다며 당장 꺼지라고 소리쳤습니다. 칠성이 물러서지 않고 다시 한번 간청하자
하인은 들고 있던 몽둥이로 칠성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칠성은 중심을 잃고 눈바닥에 나뒹굴었지만 품에 안은 강아지가 다칠까봐 몸을 웅크려 충격을 대신 받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소란스러운 소리에 안채에서 누군가 걸어 나왔습니다. 비단 옷을 입고 긴 곰방대를 문최 참판이었습니다. 그의 등장과 함께 주변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최 참판은 칠성을 내려다보며 혀를 찼습니다. 그의 눈에는 경멸과 혐오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회갑잔치에 흉측한 거지가 나타난 것을 불길한 징조로 여겼습니다. 최 참판은 하인들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감히 귀한 손님들이 오시는 자리에 이런 부정한 것을 들였다며 당장 내쫓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는 법보다 무서웠습니다. 하인들은 칠성에게 달려들어 발길질을 시작했습니다. 칠성은 비명 한 번 지르지 않고 묵묵히 매를 맞으며 오직 품속의 강아지만을 필사적으로 보호했습니다. 차가운 눈바닥 위에서 칠성은 무자비한 폭력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뼈가 부러질 듯한 고통이 전신을 휩쓸었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최 참판은 칠성의 흉측한 얼굴이 자신의 가문에 애군을 불러올 것이라며 소금을 뿌리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얀 소금이 칠성에 찢어진 상처 위로 쏟아지자 살이 타는 듯한 쓰라림이 밀려왔습니다. 결국 칠성은 대문 밖으로 질질 끌려나가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굳게 닫힌 대문 너머로는 다시 흥겨운 풍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칠성은 피투성이가 된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눈물 섞인 한숨을 내쉬며 품속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강아지는 무사했습니다. 작은 혀로 칠성의 상처를 핥아주는 강아지의 온기가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칠성은 절뚝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다시 어두운 밤길을 걸었습니다. 하늘에서는 무심하게도 눈발이 굵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발자국마다 붉은 핏방울이 점점이 배어 나왔습니다. 그는 자신을 멸시하는 세상에 대한 원망보다는 당장 이 작은 생명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깊은 슬픔을 담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꺼지지 않는 불꽃 같은 생명력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마을을 벗어나 산비탈에 위치한 자신의 초가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눈보라가 칠성의 얇은 옷깃을 파고들어 살을 애는 듯 했습니다. 그는 강아지를 더욱 꽉 껴안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반드시 살아남겠다고.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더라도 이 모진 목숨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생존 본능이 아니라 세상이 버린 존재들을 향한 그만의 처절한 사랑이었습니다. 초가집에 도착했을 때 칠성은 탈진하여 마루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방 안은 밖이나 다를 바 없이 냉골이었지만 바람을 피할 수 있는 벽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아궁기에 남은 불씨를 살피려 했지만 땔감은 이미 동난 지 오래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칠성은 강아지를 자신의 배 위에 올려놓고 서로의 천에 의지한 채 눈을 감았습니다. 밤새 눈보라는 더욱 거세졌고 마을의 불빛들은 하나둘씩 꺼져갔습니다. 오직 최참판댁의 등불만이 새벽이 올 때까지 꺼질 줄 몰랐습니다. 그 화려한 불빛 아래에는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이 또아리를 틀고 있었고 칠성의 어두운 오두막에는 세상에서 가장 순수하고 애처로운 연민이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조선의 어느 겨울밤은 깊어만 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은 온통 하얀 눈 세상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칠성은 뻣뻣하게 굳은 몸을 힘겹게 일으켰습니다. 온몸이 멍투성이에 욱신거렸지만 그는 살아있음에 안도했습니다. 곁에 있던 강아지도 칠성의 움직임에 맞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칠성은 강아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든 먹을 것을 구해야 했습니다.
칠성은 지팡이에 의지해 다시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밤새 내린 눈 때문에 길은 미끄러웠고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어제 잔치에서 남은 음식을 버리는 하인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칠성은 쓰레기 더미를 뒤지는 개들과 경쟁하며 흙 묻은 전 부스러기와 밥덩이를 주워 담았습니다. 그의 자존심은 이미 짓밟힌 지 오래였지만 생명을 지키려는 의지만은 누구보다 고귀했습니다. 마을 우물가 아낙네들은 칠성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최참판 댁잔치에서 매를 맞고 쫓겨난 이야기를 하며 혀를 찼습니다. 누구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이가 없었지만 칠성은 묵묵히 그들의 시선을 받아내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대한 응어리가 자리 잡고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분노로 표출하는 대신 침묵으로 사견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삶이었고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도 길고 혹독했습니다. 하늘에서는 며칠째 멈추지 않고 눈이 쏟아져 내렸고 마을 뒤편의 산맥은 거대한 백색의 장벽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최참판은 회갑 잔치 이후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던 그는 용하다는 점쟁이를 불러 구판을 벌였습니다. 무당은 쌀을 허공에 뿌리며 불길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마을 어귀에 자리 잡은 흉측한 상판대기가 집 안으로 들어올 폭을 가로막고 있으며 그 애군을 치우지 않으면 대가 끊길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최참판의 눈동자가 탐욕과 두려움으로 번들거렸습니다. 그는 당장 하인들을 시켜 칠성의 오두막을 없애버리라고 명했습니다. 칠성 같은 천한 것의 목숨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고 오직 자신의 부와 명예를 지키는 것만이 중요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밤, 횃불을 든 하인들이 칠성의 오두막을 에워쌌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경고도 없이 마른 집단에 불을 붙였습니다. 메마른 초가 지붕은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였고 검은 연기가 밤하늘로 치솟았습니다. 매캐한 연기 냄새에 잠에서 깬 칠성은 눈앞에 펼쳐진 지옥 같은 광경에 경악했습니다. 불길은 이미 방 안까지 침범하여 그의 낡은 이불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본능적으로 곁에 잠들어 있던 강아지를 품에 안고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그의 등을 덮쳤고 머리카락 끝이 그슬렸습니다. 밖에는 하인들이 몽둥이를 들고 서서 낄낄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갈 곳 잃은 칠성을 향해 돌을 던지며 마을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칠성은 뒤를 돌아볼 겨를도 없이 눈 덮인 상일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등 뒤에서는 타오르는 오두막이 붉은 혓바닥을 날름거리고 있었고 앞에는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눈보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그의 발은 날카로운 얼음 조각에 찢겨 나갔고 걸음마다 붉은 핏자국이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마을에서 쫓겨난 그는 이제 세상 어디에도 몸을 의탁할 곳이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지리산 깊은 골짜기로 들어갈수록 바람은 더욱 매섭게 몰아쳤습니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는 칠성의 의식을 점점 흐릿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품속의 강아지가 얼어 죽지 않도록 자신의 옷깃을 여미며 비틀거렸습니다. 살아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험한 산길을 헤매던 칠성은 바위 절벽 아래 작게 뚫린 동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하늘이 그에게 허락한 마지막 피난처와도 같았습니다. 동굴 안은 밖보다는 덜 추웠지만 냉기가 가득하기는 매한가지였습니다. 칠성은 바닥에 깔린 낙엽을 긁어모아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덜덜 떨고 있는 강아지를 깊숙이 끌어안고 자신의 천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배고픔과 추위, 그리고 멸시받은 서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지만 그는 소리내어 울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서히 감겨오는 눈꺼풀과 싸우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동굴 입구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칠성은 화들짝 놀라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굳어버린 다리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눈보라를 뚫고 들어온 것은 삿갓을 쓴 노인이었습니다. 하얀 수염이 가슴까지 내려온 노인은 지팡이를 짚은 채 힘겹게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길을 잃고 헤매다 불빛 하나 없는 이 산중까지 들어오게 된 나그네처럼 보였습니다. 노인은 동굴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기괴한 형체의 칠성을 보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어둠 속이라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칠성에게서 풍기는 비참한 기운을 감지한 듯 했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곧 온화한 목소리로 하룻밤 비를 피할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칠성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이 모아둔 낙엽 더미 중 가장 바람이 덜 드는 안쪽 자리를 노인에게 양보했습니다. 노인은 지친 기색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칠성은 노인의 젖은 옷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자신도 얼어 죽을 지경이었지만 그는 망설임 없이 자신이 덮고 있던 낡은 거적대기를 벗어 노인의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품속에 아껴두었던 말라비틀어진 나무 열매 몇 알을 꺼내 노인에게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칠성이 가진 전 재산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노인은 칠성의 행동에 짐짓 놀란 눈치였습니다. 자신의 아니보다 낯선 이의 고통을 먼저 살피는 이 청년의 행동은 각박한 세상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노인은 칠성이 건넨 열매를 받아들고는 고맙다는 말을 나직이 건넸습니다. 칠성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이고 다시 강아지를 끌어안았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숨소리에 의지한 채 긴 겨울밤을 견뎌냈습니다. 이 노인의 정체는 조선 팔도에서 으뜸가는 관상가 백운 선생이었습니다. 그는 탐관 오리들이 판치는 조정의 환멸을 느끼고 벼슬을 버린 채 전국을 유랑하며 숨어 지내는 중이었습니다. 백운은 수많은 사람의 얼굴을 보아왔지만 권력과 재물에 눈이 먼 자들만 가득한 세상에 지쳐 있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진정한 가치를 찾아 헤매고 있었으나 그 어디에서도 희망을 발견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튿날 아침, 눈보라가 그치고 동굴 입구로 맑은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백운은 눈부신 빛에 잠을 깼습니다. 그는 밤새 자신에게 온기를 나누어준 청년에게 감사를 표하려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백운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햇살을 정면으로 받고 있는 칠성의 얼굴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칠성의 흉측한 붉은 반점과 일그러진 이목구비를 보고 비명을 질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평생 사람의 기운을 읽어온 백운의 눈에는 전혀 다른 것이 보였습니다. 칠성의 얼굴을 뒤덮은 붉은 반점은 흉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붉은 구름이 용을 감싸고 있는 형상, 즉 울룡이 승천을 준비하는 기이하고도 고귀한 상이었습니다. 백운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칠성의 눈동자는 맑고 깊었으며 그 안에는 세상을 품을 수 있는 거대한 자비심이 호수처럼 잔잔하게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비록 겉모습은 초라한 거지였으나 그 내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썩어빠진 왕실의 그 누구보다도 제왕의 격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흙 속에 묻혀 있었으나 흙탕물에 물들지 않은 진주를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백운의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평생을 찾아 헤매던 진정한 그릇을 이토록 비참한 곳에서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 청년이 가진 따뜻한 심성과 타고난 기운이 합쳐진다면 도탄에 빠진 백성을 구하고 메마른 땅에 생명수를 흐르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백운은 무릎을 꿇고 앉아 칠성을 향해 정중하게 예를 갖추었습니다. 잠에서 깬 칠성은 노인의 돌발적인 행동에 당황하여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자신 같은 천민에게 양반이 예를 갖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칠성은 뒷걸음질 치며 자신의 흉한 얼굴을 가리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백운은 칠성의 손을 부드럽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겉껍질은 썩은 나무처럼 보일지라도 그 속에는 천년을 버틸 거목이 숨쉬고 있음을 보았노라고 백운은 칠성에게 제안했습니다. 자신과 함께 세상을 배우고 그 타고난 기운을 다스리는 법을 익히지 않겠느냐고 물었습니다. 단순히 글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이치와 땅의 맥박을 읽어 만물을 이롭게 하는 법을 전수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칠성은 노인의 깊은 눈동자를 바라보며 알 수 없는 뜨거운 기운이 가슴 밑바닥에서 솟구쳐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생전 처음 느껴보는 인정이자 새로운 운명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세월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어느덧 3번의 겨울이 지나고 다시 봄이 찾아왔습니다. 백운 선생을 따라 길을 떠난 칠성은 더 이상 예전의 주눅든 거지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산과 들을 스승 삼아 세상의 이치를 온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백운은 칠성에게 왕이 되는 법이나 권력을 주는 기술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바람의 방향을 읽어 비를 예측하고 흙의 맛을 보아 작물이 잘 자랄 땅을 구분하며 밤하늘의 별자리를 통해 시절의 흐름을 읽는 법을 전수했습니다. 칠성은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스승의 가르침을 흡수했습니다. 그의 비상한 재주는 단순히 지식을 외우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땅에 귀를 대고 깊은 곳에서 흐르는 물의 노래를 들을 수 있었고 나무의 껍질을 만져보는 것만으로 그 나무가 겪어온 풍파를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흉측하게 일그러진 얼굴은 여전했지만 그의 눈빛은 형형하게 빛났고 절뚝거리는 걸음걸이에는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잡혀 있었습니다. 칠성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던 제왕의 기운이 자연과 교감하며 비로소 깨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3년 만에 두 사람이 다시 마을로 돌아왔을 때 고향의 풍경은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조선 팔도에 들이닥친 대가뭄은 지리산 자락에 이 작은 마을도 비켜가지 않았습니다. 가을은 바닥을 드러내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졌고 논밭의 곡식들은 누렇게 타들어가 바스라졌습니다. 마을 어귀의 당산나무조차 잎을 다 떨구고 앙상한 가지만을 하늘로 뻗은 채 고통스럽게 신음하는 듯했습니다. 마을에는 활기 대신 죽음의 그림자만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굶주린 소들은 갈비뼈가 드러난 채 힘없이 주저앉아 있었고 아이들은 울 힘도 없어 어미의 빈 젖가슴만 하염없이 파고들었습니다. 흙먼지가 날리는 길가에는 살던 집을 버리고 유랑을 떠나는 사람들의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절망과 체념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도 유일하게 기름진 곳이 있었으니 바로 최참판댁이었습니다. 최참판은 마을 뒷산에서 내려오는 유일한 물줄기를 자신의 집으로만 흐르도록 물길을 돌려놓았습니다. 그의 집 연못에는 인거들이 한가롭게 헤엄치고 있었고 정원에는 온갖 꽃들이 만발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목이 타들어가는데 최참판은 그 물을 이용해 뱃놀이를 즐기며 술판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최참판의 탐욕이었습니다. 그는 물 한 동이를 얻으러 온 마을 사람들에게 땅 문서를 담보로 내놓으라고 협박했습니다. 목마름을 견디다 못한 사람들은 헐값에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문전옥답을 넘겨야 했습니다. 최참판의 곳간은 쌀가마니로 가득 차 넘쳐날 지경이었지만 마을 사람들의 곳간은 쥐새끼 한 마리 살 수 없을 만큼 텅 비어 버렸습니다. 칠성은 마을 입구에 서서 이 참혹한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주먹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3년 전 자신이 겪었던 멸시와 고통이 이제는 마을 전체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백운 선생은 칠성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네가 배운 것을 세상에 펼칠 때가 되었다는 무언의 신호였습니다. 칠성은 지팡이를 고쳐주고 마을 광장으로 걸어갔습니다. 광장 우물가에는 물이 말라버린 우물을 멍하니 바라보는 노인들과 아낙네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소리쳤습니다.
저기 오는 저 사람 죽은 줄 알았던 칠성이 아니냐고 웅성거리는 소리가 퍼져 나갔습니다. 3년 전 쫓겨날 때의 비루한 모습과는 달리 비록 옷은 남루했으나 당당한 기풍을 풍기는 칠성의 모습에 사람들은 낯설어하면서도 길을 터주었습니다. 그때 최참판의 하인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물을 훔치러 온 놈들이라며 몽둥이를 휘두르며 사람들을 위협했습니다. 하인 우두머리는 칠성을 알아보고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불에 타 죽은 줄 알았던 거지 놈이 질기게도 살아 돌아왔다며 이번에는 아주 다리를 분질러 놓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하지만 칠성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인들을 무시한 채 말라버린 우물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바싹 마른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칠성은 눈을 감고 손바닥을 대지에 밀착시켰습니다. 주변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이 기이한 행동을 숨죽여 지켜보았습니다. 칠성은 마음의 눈을 뜨고 땅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의 손끝을 통해 대지의 신음이 전해져 왔습니다. 칠성은 의식을 집중하여 땅속을 흐르는 수맥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겉보기에는 바싹 말라버린 죽은 땅이었지만 칠성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 깊은 곳 바위 틈새에 숨죽여 흐르고 있는 거대한 생명의 기운을 감지했습니다. 최참판이 독점한 물줄기는 고작 지표면을 흐르는 얕은 물이었지만 칠성이 찾고 있는 것은 지리산의 전기가 모여 흐르는 깊고 거대한 안반수였습니다. 칠성의 이마에 송글송글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그는 미세한 진동을 따라 서서히 몸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광장 구석 잡초조차 자라지 않는 황무지 같은 땅 한가운데에서 멈췄습니다. 그곳은 사람들이 똥오줌을 버리던 더러운 땅이었습니다. 모두가 의아해하는 가운데 칠성은 눈을 번쩍 뜨고 외쳤습니다. 이곳을 파야 합니다. 이곳의 마을을 살릴 용이 잠들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렸습니다. 미친 소리라고 혀를 차는 사람도 있었고 똥밭에서 무슨 물이 나오냐며 비웃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최참판의 하인들은 배를 잡고 깔깔거리며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칠성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확신과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진심이 통했는지 3년 전 칠성에게 몰래 떡을 주었던 순박한 청년 하나가 쭈뼛거리며 괭이를 들고 나왔습니다. 믿져야 본전 아니겠습니까? 한번 파보지요. 청년의 말에 용기를 얻은 몇몇 장정들이 삽과 괭이를 들고 합세했습니다. 칠성이 지목한 자리를 파내려 가기 시작했습니다. 한자, 두자 흙을 파내도 나오는 것은 마른 흙과 돌덩이뿐이었습니다. 하인들의 비웃음 소리는 더욱 커져갔고 도와주던 사람들도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러나 칠성은 계속해서 더 깊이 파라고 독려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된다고 땅의 울림이 가까워졌다고 외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괭이 끝에 탕하고 둔탁한 소리가 걸렸습니다. 거대한 바위가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한숨을 내쉬며 괭이를 놓으려 했습니다. 역시 미친 짓이었다며 돌아서려는 순간 칠성이 구덩이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맨손으로 바위 주변에 흙을 미친 듯이 파내며 소리쳤습니다. 이 바위만 드러내면 됩니다. 제발 저를 믿어주십시오. 칠성의 손톱이 깨지고 피가 맺혔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처절한 모습에 마을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너 나 할 것 없이 달려들어 바위에 밧줄을 걸고 당기기 시작했습니다. 영차 메마른 목청을 돋우며 힘을 모았습니다. 칠성도 피 묻은 어깨로 바위를 밀어 올렸습니다. 거대한 바위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우지끈하는 소리와 함께 바위가 옆으로 밀려나는 순간 땅속에서 쿵 하는 진동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쏴 하는 소리와 함께 하얀 물기둥이 하늘 높이 치솟아 올랐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지하수가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대지의 혈맥이 터져 나온 것이었습니다. 차갑고 맑은 물이 분수처럼 뿜어져 나와 메마른 대지를 적시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얼어붙은 듯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누군가 와 하고 함성을 질렀습니다. 물이다, 물이 나왔다. 사람들이 환호하며 물줄기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아이들은 물장구를 치고 노인들은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그들은 칠성을 둘러싸고 행가래를 쳤습니다. 칠성의 얼굴을 뒤덮은 흉터는 쏟아지는 물줄기에 젖어 더 이상 흉측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고난을 이겨낸 영광의 상처처럼 빛나 보였습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최참판은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독점하던 물보다 훨씬 더 맑고 풍부한 물이 천대받던 땅에서 솟구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참판은 얼굴이 불그락부르락해져서 뒷목을 잡고 비틀거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최참판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생명수를 찾아준 칠성이라는 새로운 희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칠성은 젖은 몸으로 군중 속에 서서 백운 선생을 바라보았습니다. 백운 선생은 인파 뒤에서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칠성은 그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왕의 자질은 높은 보좌에 앉아 호령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백성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것임을 말입니다. 하늘에서는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마침내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이 찾아낸 물줄기와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합쳐져 마을은 축제의 장으로 변했습니다. 빗물은 사람들의 얼굴에 묻은 먼지와 눈물을 씻어내렸고 칠성의 가슴속에 맺혀 있던 오랜 응어리도 함께 씻겨 내려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가 아니라 칠성이 불러온 기적과도 같은 축복이었습니다. 칠성이 땅속 깊은 곳에서 생명의 물줄기를 찾아낸 그날 이후 마을에는 천지개벽과도 같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칠성이 찾아낸 우물은 아무리 퍼내도 마르지 않는 신비한 샘이었습니다. 그 물은 마치 어머니의 젖줄처럼 메마른 논과 밭을 적셨고 죽어가던 곡식들은 다시 푸른빛을 되찾으며 힘차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칠성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물길을 내고 저수지를 만들었습니다. 칠성은 백운 선생에게 배운 치수의 지혜를 발휘하여 물이 한 방울도 낭비되지 않고 마을 구석구석까지 골고루 퍼지도록 도왔습니다. 예전에는 서로 물을 차지하겠다고 싸우던 사람들이 이제는 서로의 논에 먼저 물을 대주겠다며 양보하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마을에는 다시 웃음꽃이 피어났고 아이들의 뜀박질 소리가 골목마다 메아리 쳤습니다. 반면 마을이 활기를 되찾아갈수록 최참판댁에는 기이하고도 불길한 징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칠성의 우물물을 마시며 건강을 되찾는 동안 최참판이 독점했던 연못의 물은 점점 검게 변해가더니 급기야 코를 찌르는 악취를 풍기기 시작했습니다. 욕심을 부려 억지로 물길을 막고 가두어둔 탓에 물이 흐르지 못하고 썩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최참판이 세수를 하려고 물을 떠보니 물에서 짠 소금기가 느껴졌습니다. 억지로 끌어온 물줄기가 지하에 염수맥과 섞이면서 더 이상 사람이 마실 수 없는 죽음의 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최참판댁의 정원수들은 잎이 누렇게 타들어가며 말라 죽었고 연못에 비단인 것들은 하얀 배를 뒤집고 둥둥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마치 탐욕의 끝이 파멸임을 보여주는 하늘의 경고와도 같았습니다. 최참판은 미친 듯이 하인들을 닥달하여 새로운 우물을 파괴했지만 나오는 것은 짠물 아니면 시커먼 흙탕물 뿐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동안 최참판에게 억울하게 땅을 빼앗겼던 소장농들이 관에 탄원서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의 활약으로 용기를 얻은 마을 사람들이 더 이상 참지 않고 최참판의 비리와 횡포를 고발한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최참판이 한양의 고관들에게 뇌물을 바치기 위해 무리하게 사들였던 인삼밭마저 썩은 물 때문에 몽땅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빚더미에 앉게 된 최참판은 갑오로 내려오던 옷그릇과 비단옷까지 팔아야 했지만 기울어가는 가세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인들은 품삯도 주지 않는 주인을 버리고 하나둘씩 짐을 싸서 떠나버렸고 으리으리하던 기와집은 흉가처럼 변해갔습니다. 어느 늦가을 소리가 내리던 날 아침 다하해진 비단옷을 걸친 노인이 칠성의 우물가에 나타났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에 퀭한 눈을 한 그는 다름 아닌 최참판이었습니다. 한때 마을을 호령하던 위세는 온데간데 없고 굶주림과 목마름에 지쳐 비틀거리는 꼴이 영락없는 거지 신세였습니다. 물을 기르러 나온 마을 아낙네들이 그를 알아보고 수군거렸습니다. 개 중에는 돌멩이를 집어들며 저 인간에게는 물 한 모금도 아깝다며 쫓아내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과거에 당한 수모를 생각하면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최참판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떨리는 손으로 빈 바가지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때 칠성이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걸어놓았습니다. 칠성은 분노한 마을 사람들을 조용히 제지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맑은 물을 한 바가지 가득 퍼서 최참판에게 내밀었습니다. 사람들은 칠성의 행동에 놀라 숨을 죽였습니다. 자신을 불태워 죽이려 했던 원수에게 생명수를 건네는 칠성의 모습은 성인군자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칠성은 부드럽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며 만물을 차별하지 않고 적셔줍니다. 사람의 도리 또한 그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최참판은 칠성이 건넨 물을 받아들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원한 물이 목구멍을 넘어갈 때 그는 비로소 자신의 지난 날이 얼마나 추악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는 칠성 앞에 무릎을 꿇고 오열하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최참판은 남은 재산을 모두 마을에 환원하고 산속 암자로 들어가 속죄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칠성의 넓은 아량에 다시 한번 감복했고 그를 마을의 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칠성은 사양하려 했지만 사람들의 간곡한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칠성은 촌장이 된 후에도 거들먹거리는 법 없이 언제나 가장 낮은 곳에서 마을의 꾸준히를 도맡아 했습니다. 이듬해봄 마을에는 경사가 났습니다. 칠성이 혼례를 올리게 된 것입니다. 신부는 다름 아닌 칠성이 거지 시절 굶주리고 있을 때 몰래 주먹밥을 챙겨주었던 마음씨 고운 처녀였습니다. 그녀는 칠성의 흉측한 얼굴이 아닌 그 안에 담긴 고귀한 영혼을 진작부터 알아본 유일한 여인이었습니다. 혼례의 혼례식 날 마을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칠성은 사모관대를 쓰고 신부는 연지곤지를 찍고 족두리를 썼습니다. 칠성의 얼굴을 덮은 붉은 반점은 붉은 혼례복과 어우러져 더 이상 흉터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그것을 하늘이 내린 붉은 용의 표식이라 부르며 칭송했습니다. 칠성과 신부가 맞절을 할 때 하객들은 쌀을 뿌리며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했습니다. 마을 어기 언덕 위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백운 선생이었습니다. 그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붓을 들어 자신이 기록하던 책의 마지막 장을 채워 넣었습니다. 그는 책 표지에 마음의 관상이라는 제목을 적어놓고는 품속에 갈무리했습니다. 백운 선생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껍데기에 현혹되어 진짜를 보지 못하지만 하늘은 언제나 공평하여 진흙 속에서도 연꽃을 피워내는 법이지. 내 이제야 임무를 마쳤으니 바람 따라 구름 따라 다시 흘러가야겠구나. 그는 칠성에게 작별 인사도 남기지 않은 채 홀연히 지리산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세월이 흘러 칠성은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지만 마을 사람들의 존경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칠성과 그의 아내는 슬에 많은 자녀를 두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칠성이 다스리는 동안 마을은 해마다 풍년이 들었고 도둑이 없으며 대문을 잠그지 않고 사는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어느 날 칠성은 손자들을 무릎에 앉히고 옛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얘들아, 얼굴이 잘생긴 것은 잠시뿐이지만
마음이 아름다운 것은 천년을 간단다. 진정한 왕은 힘으로 남을 누르는 사람이 아니라 아픈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고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란다. 아이들은 할아버지의 붉은 뺨을 만지며 깨아르르 웃었습니다. 칠성이 세상을 떠나던 날, 하늘에서는 신기하게도 붉은 구름이 내려와 칠성의 집을 감싸 안았다고 전해집니다. 마을 사람들은 칠성을 기리기 위해 그가 찾아낸 우물 옆에 비석을 세우고 용천이라 이름 지었습니다. 지금도 그 마을에 가면 가뭄에도 절대 마르지 않는 신비한 우물이 있어 지나는 나그네들의 목을 축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밤이 깊었으니 이제 등불을 끄고 자리에 누울 시간입니다. 부디 오늘 밤 꿈속에서는 겉모습보다는 마음의 향기를 맡을 줄 아는 지혜로운 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밖에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군요. 내일 아침에는 세상이 더욱 하얗고 깨끗해져 있겠지요. 안녕히 주무세요.